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기성용이 서울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그리고 서울이 기성용을 영입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성용은 서울이 사용하는 3백 전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성용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주거나 수비라인으로 내려가서 후방 빌드업의 중심이 되어줄 텐데요. 수비라인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을 주도하는 것은 기성용이 가장 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후방에서부터 기성용을 중심으로 볼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서울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기성용이 후방 빌드업을 주도해준다는 것은 서울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서울은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세 번째로 패스 횟수가 적을 정도로 볼을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서울이 중원과 수비 지역에서 특히나 패스 횟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공격 지역에서는 K리그1 12팀 중에서 8번째로 패스 횟수가 많은 팀이지만 중원 지역에서는 패스 횟수가 12, 수비 지역에서는 11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공격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패스 횟수도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최후방 라인에서 중원 라인까지 패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성용은 상대의 압박을 이겨낸 이후에 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전개하는 데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서울에게 기성용의 영입은 단순히 후방 빌드업을 보완한다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았던 후방 빌드업에 대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성용이 후방에서 빠르고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 서울의 후방 빌드업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서울이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상대팀이 강한 압박을 시도하면 기성용이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수비 뒷공간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팀이 뒤로 물러나게 되면 서울은 후방에서 좀 더 여유롭게 볼을 점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은 현재 K리그1에서 롱패스 횟수가 가장 적은 팀인데 그만큼 전방으로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해서 상대팀이 편안하게 라인을 끌어올려서 서울을 압박하고 서울은 후방 빌드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기성용의 정확한 롱패스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상대팀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고 서울은 후방 빌드업에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기성용이 볼을 잡을 때 상대팀이 압박을 시도하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는데 이때 기성용이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서 상대의 압박을 한 번에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성용의 롱패스는 공격의 스피드가 빨라진다는 점에서 서울에게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가 가장 느린 팀 중 하나인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서울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드리블을 통해서 볼을 전진시키는 속도보다 패스를 통해 볼을 전진시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정확한 롱패스는 빠르게 공격이 전개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서울의 패스 기록을 보면 짧은 패스의 횟수는 리그에서 8위지만 중거리 패스나 롱패스는 리그에서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은 롱패스가 심각하게 적은 팀이라서 볼을 전개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고 결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상대팀은 서울의 공격에 대비해서 여유롭게 수비를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공격이 답답한 이유 중 하나도 공격을 전개하는 속도가 느려서 상대팀이 수비를 단단하게 만든 이후에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성용이 전방으로 빠르고 정확한 패스를 보내주기 시작한다면 서울의 공격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벤투 감독이 국가대표팀에서 기성용의 존재를 계속해서 그리워하는 것도 기성용의 패스가 팀 전체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기성용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는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지만 볼이 높은 지역으로 전진하면 공격 상황에서도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특히 기성용이 한쪽 측면에서 볼을 받아서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환시켜주는 플레이가 서울의 공격 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서울의 공격 전술을 살펴보면 서울은 3백을 중심으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없는 상태로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대신 측면에서 공격이 전개될 때 최전방 공격수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좌우 윙백이 볼이 위치한 측면으로 모여들고 심지어는 중앙 수비수까지 측면 공격에 가담하면서 선수 숫자를 늘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서울의 왼쪽 혹은 오른쪽 중앙 수비수가 패스를 기록한 위치를 보면 앞에 보이는 자료처럼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서 플레이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서울이 공격을 전개할 때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면 이때 상대팀도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울이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은 선수들이 없는 반대편 측면으로 빠르게 볼을 전개해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공격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서울은 반대편으로 볼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성용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을 때 공격 상황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환시켜주는 플레이가 서울의 공격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기성용의 패스가 기성용이 서울에서 플레이할 때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성용은 공격을 진행할 때 공격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도 엄청나게 뛰어난 선수입니다. 과거 서울이나 스완지시티, 썬더랜드 시절에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선수였던 만큼 기성용은 공격적인 플레이 또한 훌륭한 선수인데요. 서울은 현재 한 경기당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한 득점력에 시달리고 있어서 기성용의 공격력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의 슈팅 기록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번 시즌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만들어낸 슈팅이 최하위권에 속하는 팀인데 반면에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기록한 슈팅은 상위권에 있습니다. 서울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까지 공격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슈팅을 기록하는 빈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서울은 이번 시즌 공격 상황에서 한승규나 알리바예프 혹은 한찬희가 공격을 풀어주길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결국 전방에서 서울의 공격을 풀어주는 것 또한 기성용이 서울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성용은 상대 수비에 공간이 발생했을 때 공간을 찾아 침투해 들어가면서 득점까지 기록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무리뉴가 기성용을 미드필더지만 득점까지 기록할 수 있는 선수라고 평가했던 것처럼 필요할 때마다 나오는 기성용의 득점은 앞으로 서울의 경기를 보는데 흥미로운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기성용이 있더라도 전방의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서울이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박주영과 조용욱이 각각 2골로 팀 내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박주영이 이제는 체력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에서 윤주태나 아드리아노가 박주영을 대신할 만큼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용욱 또한 활발하게 공간을 찾아가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플레이가 유연한 선수는 아니라서 박주영이 빠졌을 때는 전방에서 공격이 엄청나게 투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측면 공격수가 없다는 것도 서울이 공격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용수 감독이 측면 공격수가 없는 전형으로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윙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는 많지만 측면에서 확실하게 공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단 한 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울은 전체적으로 공격 자원이 부족한 팀인 만큼 기성용이 영입되면서 공격 작업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시즌 내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기성용이 포함된 서울의 포메이션을 살펴보면 기성용이 들어오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뛰던 오스마르는 수비라인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아예 기성용이 3백의 중앙에 배치되면서 수비라인과 중원을 오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성용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될 때 기성용이 수비라인으로 내려오는 플레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중앙 수비 숫자를 하나 줄이고 포백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요. 포백이 형성되면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는 기성용이 중앙 수비수 사이로 내려올 때 풀백들이 높게 전진하고 볼이 높은 지역으로 전개되면 기성용이 앞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성용이 수비와 중원을 활발하게 오갈 수 있어서 전방에 좀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성용이 영입되었기 때문에 서울은 전술을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울이 기성용을 영입했다는 것은 불안했던 후방 빌드업과 공격 전개에 대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기성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변화된 전술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시즌 서울의 경기를 보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일 텐데요. 서울이 굉장히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어서 기성용의 합류가 서울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가 서울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성용을 통해서 K리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성용의 영입은 리그의 흥행에도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입인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국내 복귀가 무산되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겼지만 우여곡절 끝에 서울로 돌아온 기성용. 좋은 활약을 보여줄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 넘치는 복귀 소감을 밝혔던 기성용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8월부터 관중 입장이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만큼 서울 팬분들 뿐만 아니라 K리그의 모든 팬들이 K리그에서 뛰는 기성용의 플레이를 손꼽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